삶의 소음이 너무 커서 혹은 누군가에게 들키는 게 두려워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마음의 소리들. 여러분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나요? 여기 음악이라는 아름다운 감옥에 갇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끝내 다가가지 못했던 두 남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쉼표가 너무 많아 위태로웠던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의 소나타로 완성되어 가는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그 서정적인 기록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오후 4시의 햇살은 늘 잔인할 정도로 투명했다. 해질녘의 노을처럼 화려하게 부서지지도 않으면서 먼지 쌓인 연습실 구석구석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감추고 싶은 생채기들을 기어이 들춰내고야 만다. 지혜는 낡은 첼로 케이스 위에 놓인 송진 가루를 손끝으로 살며시 훑었다. 곱게 갈린 가루가 지문에 묻어나며 희뿌연 흔적을 남겼다. 이 작은 가루들이 현과 활 사이에서 마찰을 만들어 소리를 내듯 사람의 마음도 누군가와 끊임없이 부딪히고 깎여 나가야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일까. 지혜는 그 희뿌연 흔적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지난 10수년간 그녀가 음악이라는 미명 아래 쌓아온 시간의 잔해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첼로를 다리 사이에 끼워 넣었다. 악기의 차갑고도 단단한 나무 몸통이 무릎 안쪽 살에 닿았다. 이 감촉은 언제나 생경하면서도 안심이 되었다. 지혜에게 음악은 화려한 무대 위 조명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연습실에서 홀로 견뎌야 하는 고독의 무게였다. 남들은 재능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운명이라 치부했지만 그녀에게 이것은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당해야 하는 서늘한 일상에 가까웠다. 첼로의 T자 받침대를 바닥에 홈에 고정할 때 들리는 드르륵 소리가 적막한 연습실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오늘 하루도 이 좁은 방 안에 자신을 가두겠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활을 들어 현 위에 올렸다. 하지만 선율은 쉽게 터져나오지 않았다. 마음속에 고인 말들이 너무 무거워 활끝이 자꾸만 허공을 맴돌았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연주되지 않은 정적일 뿐이겠지만 지혜에게 이 순간은 가장 치열한 싸움의 시간이었다. 어떤 음을 내뱉어야 할지, 아니 어떤 마음을 들켜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활을 쥔 오른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갔다. 잘 지냈니? 그 평범한 안부 인사 한마디를 건네지 못해 보낸 세월이 벌써 몇 해였던가. 기억 속에 그는 늘 낮은 저음의 첼로 소리를 닮아 있었다. 존재감이 강렬하지는 않지만 오케스트라의 가장 밑바닥에서 모든 악기의 중심을 잡아주던 든든한 울림. 지혜는 눈을 감고 그날의 공기를 떠올렸다. 습도가 높았던 여름날의 복도, 연습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그의 서툰 피아노 반주, 그리고 악보를 넘기던 길고 곧은 손가락. 그때의 그는 자신보다 한 뼘이나 더 큰 키를 가졌음에도 어딘지 모르게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지혜는 그 위태로움을 사랑했는지도 모른다. 자신과 닮아 있어서 혹은 자신이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오만한 착각 때문에. 그때였다. 닫혀있던 연습실 문 너머로 아주 희미한 피아노 선율이 들려왔다. 슈만의 어린이 정경 중 제1곡 트로이메라이. 꿈을 꾸듯 몽환적이면서도 끝끝내 닿지 못하는 그리움을 노래하는 그 곡이었다. 지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시간에 이 건물의 끝방에서 이 곡을 연주할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연주는 서두르지 않았다. 한 음 한 음을 소중하게 꾹꾹 눌러 담아 마치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를 정성껏 써 내려가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벽을 타고 바닥을 타고 지혜의 구두 끝을 지나 심장 가장 깊은 곳까지 진동을 전달했다.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피아노 선율의 빈틈을 파고드는 첼로의 낮은 울림이 연습실 벽을 타고 흘러나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수년간 쌓인 침묵의 층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선율만큼은 투명하게 섞여들었다. 지혜의 첼로가 피아노의 고음 아래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그것은 대화라기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숨소리에 가까웠다.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 사람의 세계를 망칠까봐. 한 발짝 뒤에서 서성이던 그들의 모습과 꼭 닮은 연주였다. 첼로의 선율이 조금 더 짙어질수록 벽 너머의 피아노 소리도 조금 더 선명해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의 활과 건반이 연결된 것만 같았다. 한참을 이어지던 합주는 피아노의 마지막 타건이 허공에 흩어지며 끝이 났다. 지혜는 숨을 멈춘 채 벽 너머의 정적에 귀를 기울였다. 이 정적 또한 음악의 일부였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심이 침묵 속에 녹아들 때 비로소 마음은 전달되는 법이니까. 지혜는 활을 내려놓고 무릎 위에 올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단 몇 분의 연주였지만 마치 수 킬로미터를 달리고 온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가 듣고 있었을까? 나의 이 서툰 답장을, 나의 이 뒤늦은 고백을 그는 눈치챘을까?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길게 늘어진 가로수의 그림자가 건너편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각자의 속도로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이 고요한 연습실 안에서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지혜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악보집을 펼쳤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이름이 있었다. 준영. 그 이름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덮었다.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고 오히려 손바닥이 시려오는 것 같기도 했다. 오늘도 여전하네. 혼잣말은 먼지처럼 가볍게 흩어졌다. 지혜는 다시 첼로를 고쳐 잡았다. 이제는 혼자만의 연주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비르투오소가 아니라 자신의 깊은 심연에서 길어올린 가장 진실한 소리를 찾아야 했다. 비록 그 소리가 너무 낮고 작아서 세상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다 해도 단 한 사람, 벽 너머에서 숨 죽여 듣고 있을 그에게만큼은 울림으로 전달되기를 바라며 그녀의 활이 다시 현 위를 길게 그어내렸다. 아까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운 지연의 울림이 바닥을 타고 지혜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율처럼 퍼져나갔다. 그것은 슬픔보다 깊고 기쁨보다 고요한 삶의 애환이 담긴 첫 번째 음이었다. 연습실 안의 공기가 지혜의 연주에 맞춰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창가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음악에 맞춰 길게 늘어났다가 줄어들기를 반복했다. 지혜는 연주를 하며 생각했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은 음악이었을까? 아니면 음악 뒤에 숨어있던 서로의 뒷모습이었을까?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이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활을 켜는 팔의 근육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손끝에 굳은 살이 욱신거릴 때까지 그녀는 낮은 음들을 하나씩 쌓아 올렸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느리고 가장 정중한 기다림의 방식이었다. 연습실을 나서는 복도는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지혜는 첼로 케이스를 등에 짊어지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등 뒤에 첼로가 묵직하게 흔들렸다. 그 무게가 오늘따라 유독 기분 좋게 느껴졌다. 복도 끝, 그가 머물던 연습실 문 앞을 지날 때 지혜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은 없었지만 코끝에 희미하게 남은 나무 향기와 악보 냄새가 그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그 문손잡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지혜의 가슴은 이상하리만치 뜨거웠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아마 그녀는 이 연습실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두고 다시 그와 함께 연주할 것이다. 서로에게 닿지 못하는 평행선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음악이라는 이름 아래 잠시나마 겹쳐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복도는 길었고 천장은 유난히 높았다. 낡은 대학 건물의 복도는 낮 동안 머금었던 열기를 뱉어내며 서늘한 저녁 공기와 뒤섞이고 있었다. 지혜의 구두 굽소리가 또각 소리를 내며 빈 복도를 울릴 때마다 벽면에 걸린 역대 음악가들의 초상화들이 마치 그녀를 지켜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첼로 케이스의 묵직한 무게가 왼쪽 어깨를 짓눌렀지만 지혜는 그 통증을 오히려 즐겼다. 몸에 새겨지는 통증만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오늘도 음악이라는 세계에서 도망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감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저 멀리 복도 끝, 노란색 비상구등 아래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지혜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추었다. 굳이 얼굴을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유독 곧게 뻗은 등과 약간은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그 어깨에 걸린 낡은 가방. 준영이었다. 그는 금방이라도 사라질 신기루처럼 벽에 기대어 창밖을 보고 있었다. 지혜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심장 박동 소리가 복도를 울리는 구두 소리보다 더 크게 귓가에 울렸다. 준영아. 목구멍까지 차오른 이름은 결국 입술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다시 삼켜졌다. 이름이란 건 참으로 이상했다.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 수만 번을 불러보아도 정작 그 사람 앞에 서면 세상에서 가장 낯선 단어가 되어버린다. 지혜는 그와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다. 첼로 케이스의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준영이 고개를 돌린 것은 지혜가 그의 옆을 지나치기 직전이었다. 복도의 희미한 조명 아래로 그의 옆얼굴이 드러났다. 몇 년 전보다 조금 더 야윈 듯한 턱선, 그리고 여전히 속눈썹이 길어 슬퍼 보이는 눈매. 준영은 지혜를 발견하고 아주 잠깐, 찰나의 시간 동안 멈칫했다. 그 짧은 멈춤 속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생략되어 있는지 지혜는 알 것만 같았다. 연습. 이제 끝난 거야? 먼저 정적을 깬 것은 준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 벽 너머로 들리던 피아노 선율처럼 낮고 부드러웠다. 지혜는 그 목소리가 닿는 곳마다 미세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응. 너도 이제 가는 길이야? 지혜는 애써 덤덤한 척 대답했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까지는 숨기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약 2미터의 공간이 있었지만 그 공간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넓고 깊은 심연처럼 느껴졌다. 아까 첼로 소리 들었어. 슈만이었지? 준영의 질문에 지혜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아까의 합주가 환상이 아니었음을 확인받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이 간질거렸다. 들렸구나. 방음이 잘 안 되나 봐, 이 건물. 아니, 내 소리는 어디서든 금방 알 수 있어. 조금 슬프게 들렸거든. 준영의 말에 지혜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내면을 들킨 것 같은 부끄러움과 여전히 자신의 소리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이어주고 있었다. 지혜는 문득 대학 시절의 그를 떠올렸다. 화려한 연주로 모두의 찬사를 받으면서도 정작 무대 뒤에서는 혼자 손을 떨며 구석에 앉아있던 19의 준영.
지혜는 그런 그의 곁에 아무 말 없이 앉아 초콜릿 하나를 건네곤 했다. 그때 두 사람이 나누었던 것은 거창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그저 서로의 불안을 묵묵히 견뎌주는 공범 의식 같은 것이었다. 지혜야, 사실 나. 준영이 무언가 말을 꺼내려던 찰나 복도 반대편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학생들이 나타났다. 정적은 유리잔이 깨지듯 단숨에 박살났다. 준영은 하려던 말을 다시 삼켰고 얼굴에는 다시 특유의 무표정한 가면이 씌워졌다. 지혜는 그 짧은 순간이 못내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알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자신이 지켜온 평정심이 모두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조심히 들어가. 준영은 짧게 목례를 하고는 성큼성큼 복도를 걸어 내려갔다. 지혜는 그가 사라진 어두운 복도 끝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의 구두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지혜는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서 있었다. 지혜는 가방에서 악보 뭉치를 꺼냈다. 오늘 연습했던 슈만의 곡 위로 준영의 손가락이 닿았던 건반의 잔상이 겹쳐 보였다. 악보라는 것은 참으로 정직하다. 종이 위에 그려진 검은 콩나물들은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낸다. 오늘 지혜의 악보 위에는 그리움이라는 주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는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대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흐릿한 수채화처럼 비쳤다. 사람들은 모두 어디를 향해 저렇게 바삐 움직이는 것일까? 저마다의 가슴 속에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악보 하나씩은 품고 사는 것일까? 지혜는 휴대폰을 꺼내려다 그만두었다. 번호를 누르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보다 오늘처럼 우연히 마주치고 벽 너머로 소리를 나누는 이 불완전한 소통이 그들에게는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브람스가 클라라를 평생 마음에 품고도 끝내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던 것처럼 지혜와 준영 또한 서로의 삶이라는 오케스트라에서 결코 섞일 수 없는 서로 다른 파트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다. 비록 겉으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지언정 그들의 내면에서는 이미 수천 번도 더 화음이 어우러지고 있음을.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첼로 케이스가 지혜의 무릎을 쳤다. 그 둔탁한 충격이 마치 괜찮아, 다 이해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지혜는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 너머로 아까 복도에서 마주쳤던 준영의 슬픈 눈이 잔상처럼 남았다. 그리고 귓가에는 여전히 그의 피아노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쉼표가 너무 많아 위태롭던 곡조, 하지만 그 쉼표들이 모여 비로소 완성되던 그들만의 음악. 오늘 밤 지혜의 꿈속에서는 벽도 없고 침묵도 없는 드넓은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의 연주가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다. 지혜는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를 띠며 깊은 잠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그것은 슬프지만 아름다운 8월의 어느 밤이 선사하는 가장 서정적인 위로였다. 연습실 안의 공기는 어제보다 조금 더 무거웠다. 창문을 닫아두어 갇혀버린 먼지들이 햇살 아래에서 느릿하게 유영하고 있었고 지혜는 그 먼지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눈으로 쫓으며 첼로의 튜닝 나사를 조였다. 드르륵 드르륵. 나사가 돌아갈 때마다 현의 팽팽함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조율이란 건 참으로 예민한 작업이다. 아주 미세한 차이로 소리가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한없이 둔탁해지기도 한다. 지혜는 자신의 마음 또한 누군가 이렇게 적당한 장력으로 조여준다면 조금 더 맑은 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없는 생각을 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렸다.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그가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준영의 발걸음 소리는 늘 조심스러웠다. 남의 공간에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그의 성격이 발걸음 하나에도 묻어났다. 그는 지혜의 대각선 뒤쪽에 있는 피아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어제 악보 두고 갔더라. 준영이 먼저 말을 건넸다. 그가 건넨 것은 지혜가 어제 연습실에 흘리고 갔던 슈만의 악보였다. 악보 모서리는 조금 구겨져 있었고 그 위에는 준영의 것으로 보이는 희미한 지문이 묻어 있었다. 지혜는 그 악보를 건네받으며 그의 손가락 끝이 스치지 않도록 조심했다. 닿는 순간 공들여 쌓아온 평정심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고마워. 정신이 없었나 봐. 협주. 해볼래? 다음 달 연주회곡 말이야. 준영의 제안은 예고 없이 찾아온 소나기 같았다. 지혜는 들고 있던 활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와 함께 연주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악기를 맞추는 행위 이상의 의미였다. 서로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가장 내밀한 감정을 공유해야 하는 일. 지혜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영이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가락은 길고 곧았지만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 굳은 살의 두께가 그가 견뎌온 고독의 시간임을 지혜는 알고 있었다. 준영이 첫음을 눌렀다. 라어음이었다. 첼로의 기준이 되는 소리. 지혜는 그 소리에 맞춰 자신의 첼로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피아노의 차가운 금속성 울림과 첼로의 따뜻한 나무 울림이 허공에서 만났다. 하지만 아직은 서로 섞이지 못한 채 겉돌았다. 다시 해보자. 내가 너무 급했나 봐. 준영이 짧게 숨을 내뱉으며 다시 건반을 눌렀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낮고 부드러운 소리였다. 지혜는 그 소리에 자신의 숨을 맞췄다. 누군가와 호흡을 맞춘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과정이다. 내가 더 돋보이려 하면 화음은 깨지고 내가 너무 뒤로 물러나면 소리는 비어버린다. 지혜는 준영의 어깨 움직임, 그의 발이 페달을 밟는 타이밍, 그리고 그가 내뱉는 짧은 숨의 길이까지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연습이 시작되자 연습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지혜의 활이 현을 깊게 긁어내릴 때마다 첼로의 울림통은 그녀의 가슴을 때렸다. 준영의 피아노는 때로는 강물이 흐르듯 유려하게, 때로는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격정적으로 지혜를 이끌었다. 두 사람의 눈은 악보를 향해 있었지만 마음은 서로의 손끝을 쫓고 있었다. 한 소절이 끝나고 잠시 쉼표가 찾아왔을 때 지혜는 문득 준영을 보았다. 그의 이마에는 옅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미간은 살짝 찌푸려져 있었다. 무언가에 집중할 때 나오는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지혜는 그 순간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세상의 시선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음악이라는 높은 벽도 없는 이곳에서 오직 서로의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하지만 현실의 쉼표는 그리 길지 않았다. 다시 시작된 연주에서 지혜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높은 음역에서 손가락이 미끄러져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습실을 찢었다. 지혜는 당황하며 활을 멈췄다. 미안, 다시 할게. 괜찮아. 지혜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켜봐. 내가 따라갈게. 준영이 처음으로 지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다. 그 안에는 지혜를 향한 원망도 실망도 없었다. 오직 믿음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혜는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늘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완벽한 소리를 내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해왔던 그녀였다.
그런 그녀에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라는 말은 그 어떤 찬사보다 따뜻한 위로였다. 다시 시작된 연주는 아까와는 전혀 달랐다. 지혜는 더 이상 악보의 기호들에 얽매이지 않았다. 활은 자유로워졌고 선율은 날개를 단 듯 연습실 천장 높이 날아올랐다. 준영 또한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린 듯 더욱 섬세하게 건반을 터치하며 그녀의 소리를 받쳐주었다. 그것은 마치 두 마리의 새가 하늘 위에서 서로의 날갯짓을 의지하며 비행하는 것과 같았다. 연습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연습실을 가득 채웠던 소리의 잔향이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오늘 좋았어. 준영이 피아노 덮개를 닫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분 좋은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나도 이런 기분 참 오랜만이야. 지혜는 첼로를 케이스에 넣으며 대답했다. 첼로를 집어넣는 동작이 오늘따라 유독 느릿했다. 이 연습실을 나가면 다시 각자의 치열한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아쉬웠다. 지혜야, 우리 잘할 수 있겠지? 준영의 질문은 연주회에 대한 것일 수도 아니면 그들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었다. 지혜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문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뒤를 돌아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조율은 끝났으니까. 이제 연주만 남았잖아. 지혜는 그 말을 남기고 연습실을 나섰다. 복도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 안쪽에는 아까 준영과 나누었던 따뜻한 화음이 난로처럼 불을 밝히고 있었다. 뒤돌아본 연습실 문틈으로 준영의 그림자가 길게 비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다. 마치 지혜가 남긴 여운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아 두려는 듯이. 지혜는 집으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며 혼자 중얼거렸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예전에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의 가장 낮은 저음까지도 사랑하겠다는 다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다짐이 비로소 아름다운 교향곡의 첫 마디가 된다는 것을. 밤하늘에는 별들이 흩뿌려져 있었고 지혜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다. 아직 조율되지 않은 마음들이 세상에는 가득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밤 지혜와 준영의 마음만큼은 하나의 완벽한 옥탑으로 어우러져 있었다. 세상의 모든 화음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은 음악을 하는 이들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 아무리 완벽하게 조율된 피아노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혀는 느슨해지고 습도에 따라 나무는 미세하게 뒤틀린다. 지혜는 오늘따라 유난히 뻑뻑하게 느껴지는 연습실 문손잡이를 돌리며 어제의 그 따스했던 공기가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차갑게 식었을지 가늠해 보았다.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음들이 평소보다 날카롭게 고막을 찔렀다. 연습실 안에는 준영이 먼저 와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다. 그는 건반 앞에 앉아 있었지만 손을 올리지 않은 채 창밖의 메마른 나뭇가지들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혜는 직감적으로 그 봉투가 그들의 고요한 섬에 던져진 불길한 예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일찍 왔네. 지혜의 물음에도 준영은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풍경에서 서류 봉투로 그리고 다시 자신의 손가락으로 느릿하게 옮겨갔다. 지혜야, 재단에서 연락이 왔어. 이번 연주회 협주곡 목록을 바꾸라고 하네. 준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마치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처럼 공허하게 들렸다. 재단. 그 이름은 준영에게는 은인이자 동시에 거대한 족쇄였다.
가난한 천재 피아니스트를 후원한다는 명목 아래 그들은 준영의 음악과 삶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해왔다. 그리고 이제 그 칼날이 지혜와의 협주를 향하고 있었다. 왜? 우리가 고른 곡이 뭐 어때서? 지혜는 첼로 케이스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 물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너무 정적이라나. 관객들이 지루해할 거래. 좀 더 화려하고 테크닉이 돋보이는 곡으로 바꾸래. 독주 위주로. 준영의 말은 지혜의 첼로가 준영의 피아노를 가린다는 재단의 속내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었다. 지혜는 첼로 케이스의 차가운 가죽 표면을 꽉 쥐었다. 자신의 존재가 그의 화려한 커리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심장에 박혔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지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준영이 상관없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말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준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은 긍정보다 더 아픈 부정을 뜻했다. 준영에게 재단은 거절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의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명성이 그들의 손바닥 위에 있었으니까. 연습 해야지. 지혜는 애써 화제를 돌리며 첼로를 꺼냈다. 하지만 현을 긋는 활의 감각이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다. 소리는 자꾸만 갈라졌고 리듬은 준영의 피아노보다 반 박자씩 늦거나 빨라졌다. 불협화음. 한 공간에 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서로 다른 악보를 보고 있었다. 준영의 피아노 소리도 날카로웠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건반을 거칠게 두드렸다. 어제의 그 섬세하고 배려 깊던 타건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혜는 연주 도중 몇 번이나 숨이 턱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음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서로에게 닿지 못하는 마음이 선율이 되어 공기 중에 흩뿌려질 때마다 지혜는 발가벗겨진 채 찬 바람을 맞는 기분이었다. 결국 지혜가 먼저 화를 멈췄다. 그만하자.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지혜야. 내가 너무 예민했지. 준영이 급하게 건반에서 손을 떼며 사과했다. 하지만 그 사과조차 지혜에게는 짐으로 다가왔다. 늘 남을 먼저 배려하고 미안해하는 그의 성격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혜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지혜는 첼로를 다시 케이스에 넣으며 창밖을 보았다. 아까보다 하늘이 더 어둑해져 있었다. 연습실을 나오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세워진 것 같았다. 지혜는 앞서 걸어가는 준영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은 서로의 음악이었을까? 아니면 음악 속에 투영된 자신의 환상이었을까? 준영은 빛나는 무대 위에 서야 하는 사람이고 자신은 그 빛 뒤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혜를 괴롭혔다. 학교 정문을 나설 때 찬 바람이 지혜의 코트를 파고들었다. 준영은 정류장까지 지혜를 배웅하겠다고 했지만 지혜는 한사코 거절했다. 혼자 있고 싶었다. 이 무거운 마음을 들고 그와 함께 걷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고문이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지혜는 휴대폰에 저장된 연주 목록을 보았다. 그토록 공들여 골랐던 곡들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졌다. 브람스 평생 한 여인을 마음에 품고도 그 곁을 지키기만 했던 그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다가갈 수도 그렇다고 멀어질 수도 없는 그 지독한 평행선 위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불협화음을 견뎌냈을까? 집에 도착한 지혜는 가방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몸을 던졌다. 어두운 방 안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똑딱똑딱. 그 소리가 마치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메트로놈 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정작 연주를 시작해야 할 지혜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음표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 너머로 준영의 야윈 손가락과 그 곁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의 하얀 단면이 잔상처럼 떠올랐다. 내일 연습실에 가면 우리는 다시 화음을 맞출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보다 더 날카로운 불협화음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게 될까? 지혜는 밤새 뒤척이며 자신의 마음을 조율하려 애썼다. 하지만 한번 어긋난 장력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 길고 깊은 어둠 속에서 지혜의 첼로는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누구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존재한다. 그 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되돌아올 수 없는 경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성벽이 되기도 한다. 지혜는 오늘 연습실로 향하는 대신 학교 뒷산의 낡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무거운 첼로 케이스는 기숙사 방 한 구석에 세워둔 채였다. 악기가 없는 맨몸의 외출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을 주었다. 등 뒤를 짓누르던 그 묵직한 무게가 사라졌는데도 지혜의 어깨는 여전히 누군가 누르는 듯 무겁기만 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바람이 지혜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지혜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화면을 켜면 준영에게서 온 메시지가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참아. 확인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교차했다. 결국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는 대신 무릎 위에 놓인 손가락 마디마디를 내려다보았다. 첼로를 켜느라 굳은 살이 박인 검지끝. 이 굳은 살이 생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연습실에서 지새웠던가. 그녀의 청춘은 늘 음악이라는 선 안에 갇혀 있었다. 같은 시각 준영은 텅 빈 연습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지혜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 피아노 덮개를 열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지만 그는 단 하나의 음도 내지 못했다. 늘 지혜의 첼로 소리가 먼저 들려와야 자신의 피아노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협주라는 것은 그런 것이었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소리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만 비로소 첫 마디가 열리는 법이다. 준영은 어제 재단에서 받은 악보를 가만히 응시했다. 화려한 연타와 복잡한 기교들이 빼곡하게 적힌 검은 악보들. 그것은 준영의 천재성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했지만 정작 그가 들려주고 싶었던 진심을 담기에는 너무나 요란했다. 그는 문득 지혜와 함께 연주했던 트로이메라이를 떠올렸다. 화려하지 않아도 기교가 없어도 서로의 호흡만으로 가득 찼던 그 공간의 공기를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재단의 후원이나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지혜와 함께 나누던 그 짧은 침묵의 순간들이었음을. 지혜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학교 담장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음대 건물 뒷길에 닿았다. 익숙한 연습실 창문들이 줄지어 보였다. 그중 불이 켜진 창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준영의 방이었다. 지혜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그의 연주 소리가 들려오길 기다렸지만 들려오는 것은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와 간간이 들리는 새소리뿐이었다. 그는 연주하지 않고 있었다. 그 정적이 지혜의 마음을 더 아프게 찔렀다. 두 사람 사이의 선은 어쩌면 재단이 그은 것도 현실이 만든 것도 아닐지 모른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상대방의 인생을 망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그어버린 배려라는 이름의 선. 지혜는 그 선을 넘어가 준영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자신의 손에 밴 땀과 떨림이 그에게 전해질까봐 두려웠다.
준영 또한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화려한 후광이 지혜를 그늘지게 할까봐 그는 기꺼이 그늘 속으로 숨어버리는 사람이었다.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른 흙바닥에 빗방울이 닿으며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다. 지혜는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는 대신 비를 맞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습기에 젖은 옷감이 피부에 착 달라붙어 기분 나쁜 한기를 전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준영의 연습실로 향하고 있었다. 연습실 문 앞. 지혜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다. 문틈 사이로 아주 희미한 흐느낌 같은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피아노 소리도 울음소리도 아니었다. 준영이 혼자서 낮게 읊조리는 한숨 소리였다. 그 소리에 지혜는 깨달았다. 그 또한 자신만큼이나 이 선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문을 여는 대신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준영아. 작은 부름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벽 너머로 스며들었다. 지혜는 벽을 사이에 두고 준영과 나란히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제는 음악으로 소통했다면 오늘은 고독으로 소통하고 있었다. 이 또한 일종의 협주일까? 슬픔의 파트와 고통의 파트가 만나 이루어지는 가장 조용한 소나타. 지혜는 문득 자신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낡은 손수건을 꺼냈다. 대학 신입생 시절 준영이 연습실에서 손가락 통증으로 고생할 때 건네주었던 손수건이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래고 끝이 해졌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의 가장 순수했던 시간이 박제되어 있었다. 지혜는 그 손수건을 문손잡이에 조용히 걸어두었다. 자신이 이곳에 왔었다는 유일한 흔적. 그리고 이 선을 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그를 응원하고 있다는 마지막 신호였다. 지혜가 건물을 빠져나왔을 때 비는 장대비로 바뀌어 있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지혜는 비로소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비소리에 묻혀 자신의 울음소리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웠다. 그녀는 빗속을 달리며 생각했다. 우리가 그은 이 선이 언젠가는 지워질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이 선을 경계로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첼로 케이스 앞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첼로의 나무 몸체는 은은한 광택을 내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혜는 화를 쥐었다. 그리고 조용히 현을 켰다. 이번에는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곡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그리고 벽 너머에 두고 온 그를 향한 기도의 선율이었다. 방 안가득 첼로의 낮은 진동이 퍼져나갔다. 비소리와 뒤섞인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장가가 되어 지혜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혜는 연주를 하며 마음속으로 선 하나를 지워냈다. 준영의 음악과 나의 음악 사이에 그어진 선이 아니라 우리의 음악을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 비록 내일 다시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해도 오늘 밤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의 마음이 빗줄기를 타고 연결되어 있음을 그녀는 믿고 싶었다. 비가 그친 뒤에 서울은 유난히도 시렸다. 어제의 폭우가 공기 중에 모든 소음을 씻어내버린 듯 학교로 향하는 길은 낯설 만큼 고요했다. 지혜는 젖은 운동화 밑창이 보도블록에 닿을 때마다 나는 찍찍 소리에 집중하며 걸었다. 어제 준영의 연습실 문고리에 걸어두고 온 손수건이 떠올랐다. 그것은 고백이라기보다 유서에 가까운 마음이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음악에 방해가 되지 않겠다는 혹은 자신의 초라함을 더는 들키고 싶지 않다는 비겁한 도망의 흔적. 연습실 건물의 중앙 현관에 들어서자 익숙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악보 냄새가 지혜를 반겼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지하 연습실이 아닌 2층의 준영의 방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하지만 발걸음은 옥상으로 향했다. 오늘은 도저히 사방이 막힌 좁은 방 안에서 첼로를 켤 자신이 없었다. 옥상 문을 밀자 눅눅한 바람이 지혜의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시야가 탁 트인 그곳에서 지혜는 첼로를 꺼냈다. 나무 몸체 위로 떨어진 햇살이 어제 맞은 빗물 자국을 말려주고 있었다. 그 같은 시간 준영은 연습실 문손잡이에 걸린 손수건을 가만히 쥐고 있었다. 손수건에 남은 희미한 섬유유연제 향기는 지혜의 것이 분명했다. 그는 그 작은 천 조각을 코끝에 가져다 댔다. 지혜는 모를 것이다. 그가 재단의 압박보다 더 무서워했던 것은 지혜의 눈동자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준영은 손수건을 호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그 길로 연습실을 박차고 나왔다. 재단 이사장의 전화가 끊임없이 울려댔지만 그는 휴대폰을 아예 전원조차 끄지 않은 채 복도 끝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준영이 지혜를 찾아낸 것은 그녀가 옥상에서 첫 음을 내뱉은 직후였다. 첼로의 낮은 저음이 옥상 난간을 타고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길을 잃은 아이의 울음소리처럼 애처로우면서도 끝끝내 무너지지 않으려는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준영은 옥상 문 뒤에서 숨을 죽인 채 그 연주를 들었다. 지혜의 활이 현을 긋는 속도, 그녀가 숨을 들이마시는 박자,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비브라토까지. 그는 온몸으로 그녀의 소리를 받아내고 있었다. 지혜야. 연주가 잦아들 무렵 준영이 이름을 불렀다. 지혜는 놀라 활을 멈췄다. 돌아본 곳에는 준영이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그의 구두는 흙탕물로 엉망이었고 늘 단정하던 셔츠 깃은 흐트러져 있었다. 준영아, 내가 여길 어떻게 해? 내 소리가 들렸어. 건물 전체가 내 소리로 가득 차 있었거든. 나한테는 그렇게 들렸어. 준영이 성큼성큼 다가와 지혜 앞에 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제의 그 차가운 선이 존재하지 않았다. 준영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지혜에게 보여주었다. 이거 왜 여기 두고 갔어? 나보고 어떡하라고. 미안해. 그냥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재단 사람들도 그렇고 내 앞날에 내가 방해가. 지혜야, 똑바로 들어. 준영이 지혜의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잡았다. 평소에 그답지 않은 강한 어조였다. 나한테 음악은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 재단이 주는 상, 화려한 독주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옆에서 첼로를 켜주지 않으면 내 피아노는 그냥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야. 나 이사장님한테 말했어. 이번 연주회 내가 아니면 안 하겠다고. 지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다. 바보같이 왜 그랬어? 너 그거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한 건 너지. 나 같은 놈 옆에서 내 상처 다 받아내면서 말도 못하고 혼자 알았던 건 너잖아. 준영은 지혜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가락 끝은 건반을 두드릴 때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다. 옥상 위로 부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두 사람이 맞잡은 손 사이로 흐르는 온기는 그 어떤 난로보다 뜨거웠다. 지혜야, 그냥 우리 소리를 내자. 사람들이 뭐라 하든 재단이 곡을 바꾸라 하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처음 음악을 좋아했던 그때처럼 그 진심만 담아서 연주하자. 그러면 돼. 준영의 말에 지혜는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슬픔이 완전히 가신 미소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연함이 담긴 미소였다. 그녀는 다시 첼로를 고쳐 잡았다.
준영은 옥상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를 향해 걸어갔다. 누군가 연습용으로 내놓은 조율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낡은 피아노였지만 지금의 준영에게는 그 어떤 스테인웨이보다 값진 악기였다. 준영이 첫 건반을 눌렀다. 옥상의 정적을 뚫고 맑은 탁건음이 울려 퍼졌다. 이어 지혜의 첼로가 그 위로 포근하게 내려앉았다. 이번에는 어제와 같은 불협화음이 아니었다. 서로를 믿는 마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이 녹아든 완벽한 공명이었다. 연주는 옥상을 넘어 건물 아래로 그리고 학교 담장을 넘어 세상 밖으로 흘러나갔다. 지나가던 학생들도 정원을 가꾸던 경비원 아저씨도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애틋하고도 찬란한 선율에 사람들은 잠시 시름을 잊었다. 지혜는 연주를 하며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 너머로 수많은 악보들이 스쳐 지나갔다. 쉼표가 너무 많아 위태로웠던 살, 도돌이표처럼 제자리를 맴돌던 고민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함께라는 이름의 화음. 그녀는 이제 알 것 같았다. 브람스가 클라라를 향해 보냈던 그 오랜 기다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사랑은 때로 말보다 깊은 침묵 속에서,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단 하나의 용기 있는 선율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연주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옥상의 노을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준영이 다가와 지혜의 손을 다시 잡았다. 지혜야, 좋아해. 내 소리, 내 눈빛, 그리고 너라는 사람 전부 다. 나도 그래, 준영아. 두 사람의 고백은 바람을 타고 멀리 사라졌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선율은 옥상 바닥에, 그리고 서로의 심장 속에 깊게 각인되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연주의 무대뿐이었다.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그들은 서로라는 가장 완벽한 관중을 얻었으니까. 연주회를 단 하루 앞둔 대강당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고도 날카로웠다. 무대 위 조명은 아직 켜지지 않아 어스름한 어둠이 깔려 있었고 그 적막 속에서 지혜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오롯이 느끼며 의자에 앉았다. 넓은 객석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수많은 빈 좌석들이 마치 심판관처럼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중압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지혜는 첼로의 목 부분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나무의 결마다 그동안 쏟아부은 눈물과 땀이 배어 있는 것 같아 손끝이 저릿했다. 그때 무대 뒤편에서 무거운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준영이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재단 관계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있었다. 재단 이사장의 비서인 김 실장이 무대 중앙까지 걸어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박준영 씨, 마지막 경고입니다. 내일 연주회 프로그램에서 이 첼로 협주곡을 빼지 않으면 재단 측에서는 이번 공연에 대한 모든 후원을 철회할 겁니다. 물론 준영 씨의 다음 해외 투어 일정도 전면 재검토될 거고요. 공간을 울리는 비정한 목소리에 지혜의 화를 쥔 손이 잘게 떨렸다. 자신 때문에 준영의 모든 미래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다시금 그녀를 덮쳤다. 지혜는 입술을 꾹 깨물며 준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런 대꾸 없이 피아노 의자에 앉아 건반 덮개를 천천히 열었다. 김 실장님. 준영이 나직하게 입을 뗐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텅 빈 강당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될 만큼 단단했다. 음악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진심입니다. 지혜 씨와의 협주는 제게 그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후원을 철회하셔도 좋습니다.
제 투어가 취소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 음악까지 당신들이 결정하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후회할 텐데요, 박준영 씨.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잘 아실 텐데. 김 실장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돌아서 나갔다. 무대 뒤로 사라지는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들렸다. 다시 찾아온 정적 속에서 지혜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다. 준영아, 정말 괜찮겠어? 나 때문에 내가 쌓아온 모든 걸 잃게 되면 어떡해?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준영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잃는 게 아니야, 지혜야. 비로소 찾는 거지. 남들이 만들어준 박준영이 아니라 진짜 내 소리를 찾는 거니까. 자, 이제 우리만의 리허설을 시작하자. 준영이 첫 건반을 눌렀다. 라음. 어제 옥상에서 나누었던 그 소리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울림이었다. 지혜도 조심스럽게 활을 현에 올렸다. 두 사람의 소리가 허공에서 만나는 순간 차가웠던 대강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온기를 머금기 시작했다. 이번 곡은 브람스의 곡도 재단이 요구한 화려한 협주곡도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함께 밤을 지새우며 직접 편곡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들만의 소나타였다. 지혜의 첼로가 준영의 피아노 아래를 든든하게 받쳐주었고 준영의 피아노는 지혜의 첼로가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도록 부드러운 바람이 되어주었다. 연주가 중반부로 접어들 무렵 지혜는 문득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이 켜왔던 첼로 소리가 얼마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었는지를. 더 완벽해야 해, 더 돋보여야 해라는 욕심이 소리를 날카롭게 만들었음을 말이다. 하지만 지금 준영과 함께하는 이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유로웠다. 활을 긋는 팔의 근육은 이완되었고 호흡은 깊고 편안해졌다. 소리는 가슴에서 나와 악기를 통과해 준영의 심장으로 곧장 흘러들어갔다. 준영 또한 마찬가지였다. 늘 정교하고 기계적인 완벽함만을 추구하던 그의 연주에 사람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건반을 누르는 손가락 끝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음과 음 사이의 쉼표 하나에도 깊은 배려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박준영이 아니었다. 그저 사랑하는 여자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화답하는 한 명의 청년일 뿐이었다. 리허설은 서두르지 않고 진행되었다. 한 소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몇 번이고 다시 맞추었고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다음 전조를 알아차렸다. 무대 조명은 여전히 꺼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열기만으로도 무대는 충분히 빛나고 있었다. 한참을 이어지던 연주가 마지막 코다를 향해 달려갈 때 지혜는 눈을 감았다. 감은 눈앞에 그동안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의 반대, 재능에 대한 의심, 준영과의 엇갈림, 그리고 현실의 비정한 압박들. 하지만 그 모든 불협화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화음이 이토록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 피치카토가 튕겨지고 피아노의 잔향이 대강당의 높은 천장으로 흩어졌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악기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완벽해, 지혜야. 준영이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지혜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준영이 무대를 내려와 지혜의 손을 잡았다. 연주회가 끝나고 나면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재단의 후원이 끊길 수도 있고 다시는 이런 큰 무대에 서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혜는 두렵지 않았다. 브람스가 평생을 바쳐 지켜냈던 그 고귀한 사랑의 정신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발자국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그들이 완성해낼 마지막 교향곡의 주제였다. 지혜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다짐했다. 내일 무대 위에서 자신의 가장 진실한 저음을 세상에 들려주겠노라고. 그리고 그 소리가 준영의 피아노와 만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감동적인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연주회 당일 예술의 전당 대강당의 조명은 눈이 시릴 정도로 눈부셨다. 무대 뒤 대기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현처럼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지혜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은 평소보다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기 위해 손가락 끝을 만지작거렸다. 문 밖에서는 관객들의 웅성거림과 안내 방송 소리가 들려왔다. 재단의 후원이 철회되었다는 소문이 이미 퍼졌는지 대기실 분위기는 유독 서늘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준영이 들어왔다. 턱시도를 차려입은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어른스러워 보였다. 그는 말없이 지혜에게 다가와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싸주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지혜의 떨림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처방이었다. 지혜야, 준비됐어? 응. 떨리긴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해. 내가 옆에 있다는 걸 아니까. 준영은 작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서로의 숨소리에 집중하는 일뿐이었다. 무대 감독의 신호가 떨어졌고 두 사람은 나란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관객석의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조명이 켜진 무대 위에서 지혜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한 사람, 피아노 앞에 앉은 준영뿐이었다. 지혜는 첼로를 고쳐잡고 자리에 앉았다. 관객석에 불이 꺼지고 무대 위에는 오직 두 사람만을 비추는 핀 조명만이 남았다. 정막이 찾아왔다. 그 정막은 무거운 압박이 아니라 음악이 시작되기 전에 경건한 기도처럼 느껴졌다. 준영이 첫음을 눌렀다. 어제 리허설에서 나누었던 그 소리보다 훨씬 더 맑고 투명한 선율이었다. 이어 지혜의 첼로가 그 위를 포근하게 덮었다. 두 사람의 소리가 섞여드는 순간 대강당의 공기가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연주도 아니었다. 그동안 서로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 벽 너머로만 전해야 했던 진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선 앞에서 망설였던 시간들에 대한 고백이었다. 음악은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웠고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격정적이었다. 지혜는 활을 긋는 매 순간 자신의 영혼이 악기를 통해 빠져나가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준영의 피아노는 그녀의 소리를 단 한 음도 놓치지 않고 섬세하게 받아내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하게 일치했다. 악보의 기호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의 심장 박동이 곧 리듬이었고 서로를 향한 시선이 곧 선율이었다. 연주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을 때 지혜는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 너머로 수천 마리의 나비가 날아오르는 듯한 환상이 보였다. 지난 세월 음악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혔던 시간들이 눈 녹듯 사라졌다. 재능의 유무도 미래의 불투명함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만이 그녀의 온 존재를 가득 채웠다. 마지막 장엄한 화음이 피아노 건반 위에서 흩어지고 첼로의 긴 여운이 공연장 천장 높이 머물렀다. 연주가 끝났지만 관객석에서는 한동안 박수가 터져나오지 않았다. 너무나 완벽하고 진실한 소리 앞에 대중은 잠시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듯 했다. 몇 초간의 정적 뒤
폭발적인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지혜와 준영은 박수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의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들의 눈가에는 어느새 투명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연주회를 마치고 나온 밤 공기는 유난히 달콤했다. 재단 관계자들은 보이지 않았고 화려한 축하 연회도 없었지만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지혜야,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 글쎄, 정해진 건 없지만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같이 있다면. 준영은 지혜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높은 무대 위의 스타가 되기를 꿈꾸지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악기를 조율하고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각자의 삶이라는 오케스트라에서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어가는 평범한 연주자가 되고 싶었다. 지혜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들판을 보며 생각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에 이제는 웃으며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짝사랑의 아픔을 견디며 평생을 기다렸던 브람스의 마음은 결코 슬픈 것만이 아니었다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위해 음악을 헌신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교향곡이었다고 말이다.